네, 다음은 엔벨로프입니다. 조금 전에 음색은 배음과 엔벨로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이 엔벨로프는 소리의 시간적인 음량의 변화입니다. 소리의 시간적인 음량의 변화,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그 음량의 변화이고요. 이러한 엔벨로프는 크게 4단계 혹은 그 이상의 단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 ADSR이라고 써놨는데, ADSR을 약자로 얘기하고, Attack Time, Decay Time, Sustain, Release Time, 이렇게 4개, 최소한 4개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Attack Time은 소리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최고의 피크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고요. 어택 타임이 짧을수록 강한 타악기 느낌이 난다. 반대로 길어질수록 찰연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와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대부분의 소리 모양은 어택 타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합니다. 일단 쭉 읽어볼게요. 디케이 타임은 진폭이 최고에 도달한 다음 일정 수준으로 진폭이 유지되는 레벨까지 줄어드는 시간. 네, 이렇게 어택 타임이 이 시간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봤을 때 어택 타임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고, 디케이는 그 뒤에 지속 시간인 서스테인까지 줄어드는 시간이에요. 진폭이 최고에 도달한 다음 일정 수준으로 진폭이 유지되는 그 서스테인 레벨까지 줄어드는 시간이고요. 악기 중에서는 오르간과 같이 디케이 타임이 없는 악기도 있지만 관악기, 찰연악기는 디케이 타임이 있다고 하고 많이들 디케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스테인은 디케이 타임 이후에 힘이 일정 수준으로 계속 작용해서 진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지속되는 그 부분이고요. 릴리즈 타임은 키를 놓은 후에 건반에서 손을 뗀 후에 소리의 레벨이 0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건반을 연주하고 그 건반을 뗀 후에 딱 사라지는 그 지속 시간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Attack, Decay, Sustain, Release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ADSR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정식적으로는 엔벨로프입니다. 그렇다면 이 ADSR에 따라서 음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잠시 또 살펴보면, 원래의 소리를 들려드리면 원래는 이런 소리를 가진 이 화이트 노이즈를 이용해서 방금 보신 것과 같은 ADSR 엔벨로프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정도가 조금 전에 보신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와 비슷하죠. 네, ADSR을 방금 보신 것 같은 모양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인데, 어택을 좀 크고 빠른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조금 전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조금 더 공격적이고 빠른 소리, 거친 소리가 나는데, 이 어택을 좀 느리게 만들어 보면 천천히 올라가게. 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리 모양이 이 어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어택이 빠른지 아니면은 천천히 올라가는지에 따라 많은 소리 모양이 결정이 되고, 릴리즈를 조절할 수 있는 악기들도 많죠. 릴리즈가 이렇게 느리다면, 그러니까 길어진다면 잔향이 많이 남아있는 듯한 소리가 되고,
릴리즈가 이렇게 짧아지면 네, 빨리 사라지는 이 잔향 없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4가지 지점만 점을 찍어 봤지만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택까지 치고 나서 약간 홀드 됐다가 디케이 되고 서스테인 됐다가 이렇게 릴리즈 되게 해볼 수도 있겠죠. 이 홀드되는 지점이 있으니 조금 더 강한 소리가 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뭔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좀 더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ADSR 4개는 갖게 되겠지만 물론 오르간 같은 소리는 또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ADSR 4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어택 후에 홀드되었다가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 되는 형태들도 있고 어택 되었다가 디케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더 가진 다음에 스웰, 이 서스테인까지 가는 스웰 부분이 또 추가되고 다시 릴리즈 되는 이런 형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ADSR이 가장 좀 보편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엔벨롭 타입이지만 꼭 이게 정답은 아니고 다른 형태로도 쓰입니다. 다른 타입들도 있습니다. 악기별 ADSR 그 엔벨롭을 살펴보면 방금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디케이 타임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택이 짧고 서스테인, 릴리즈도 짧죠. 이렇게 건반을 누르면 바로 소리 나고 건반을 떼자마자 소리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어택과 릴리즈가 조금씩 짧게 있어서 누르면 서서히 올라가고 건반을 떼면 서서히 떨어지는 이런 형태도 있겠고요. 드럼 킥 같은 경우에는 팍 하고 소리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어택이 아주 짧고 디케이와 서스테인도 아주 짧고 그리고 바로 릴리즈 되는 듯한 그런 킥 소리도 있을 수 있겠고 심벌 같은 경우에는 퍽 하고 나왔지만 스르르르르 사라지는 릴리즈가 아주 긴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리버스 된다면 이거에 반전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슥 올라가지만 싹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패드 같은 경우에 스르르 나왔다가 스르르 사라지는 어택과 릴리즈가 아주 긴 형태 이런 식으로 악기별로 이 엔벨롭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 엔벨롭이 음색을 사운드 톤 메이킹을 해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러한 ADSR을 우리는 가상악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 1의 인스트루먼트에 이 프리소너스를 불러오고요. 여기서 그냥 아무 악기나 저는 베이스를 불러와 볼게요. 이럴 때도 이 엔벨롭이 형태가 보이죠? 이 위에 있는 엔벨롭을 한번 만져보면 원래는 이렇게 뚱뚱 하고 빨리 사라지는 이 소리를 서스테인을 좀 길게 올려본다면 릴리즈도 길게 빼볼게요. 그리고 어택도 또 길게 빼보면 릴리즈는 다시 내릴게요. 좀 더 댐핑 있는 좀 빠르게 치는 소리를 얻으려면
다시 어택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 엔벨롭을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쓰시는 가상악기들의 그 음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하면 좋을 만한 내용은 이 음량과 음색의 등감곡선이라는 Equal Loudness Contour라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귀는 3000에서 4000 헤르츠 대역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은 소리의 크기가 같아도 이 대역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는 뜻이다. 사람의 귀는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음량을 달리해서 들으면 음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3000에서 4000 이 대역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이 3000, 4000 헤르츠 대역이 아닌 4000보다 더 높은 헤르츠, 3000보다 더 낮은 헤르츠의 대역에는 덜 민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등감곡선인데 3000, 4000의 헤르츠에서 가장 낮은 점을 찍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가장 작은 볼륨이어도 3000, 4000이었을 때 가장 작은 볼륨이어도 잘 듣는데 3000, 4000 외에 다른 헤르츠 대역들은 좀 볼륨이 커야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귀는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음량을 달리해서 들으면 너무 큰 소리 아니면 너무 작은 소리는 좀 다른 음색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게 된다. 방금 보신 이 곡선은 1933년에 플래처와 윈센이라는 사람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플래처 윈센 곡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서 그래프 아래 점선으로 된 곡선 threshold of audibility의 뜻은 50Hz 소리의 크기가 45dB, 50Hz 정도 되는 요 정도는 45dB 정도 돼야 겨우 들리고, 그리고 100Hz 대역의 소리는 27dB, 100Hz는 한 27dB 정도 되어야 겨우 들린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가장 작은 볼륨을 나타내주는 건데 이 100Hz는 한 27 정도 돼야 들을 수 있고 한 50 정도는 한 45 정도, 45dB 정도 돼야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이 헤르츠 대역에 따라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볼륨이 다르다는 거죠. 한 50Hz 정도의 소리가 20dB로 출력된다면 우리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 5000Hz의 소리는 2dB 혹은 3dB 정도라도 들린다는 거죠. 여기 5000이면은 한 2dB, 3dB 정도 돼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나 20Hz와 20000Hz는 엄청나게 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20Hz는 요 정도 60dB 넘어야 들을 수 있고 20Hz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20000Hz는 여기서 안 나오지만 이게 그래프가 휙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20000Hz 같은 그런 높은 헤르츠 대역도 굉장히 큰 볼륨으로 재생되어야 인간의 귀는 들을 수 있다. 즉, 이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그 민감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의 효과,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소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도플러 효과는 예를 들어서 사이렌이 울리면서 앞을 통과하는 구급차, 저 멀리 있을 때는
사이렌 피치가 굉장히 낮았는데 가까이 오면서 피치가 높아지잖아요. 구급차가 멀리서 웅 했는데 가까이 올 때는 높은 했다가 멀리 가면서 이 피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구급차가 그렇게 높고 낮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는 똑같은 높이를 내고 있는데 이 거리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킹 효과는 마치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차단하게 되잖아요.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차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소리 A를 듣고 있을 때 A보다 음량이 큰 음을 가하면 그 볼륨이 작은 A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이때 소리 A는 B에게 마스킹 되었다고 합니다.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리는 것, 그것을 마스킹 효과라고 하고요. 또 칵테일 파티 효과는 마치 칵테일 파티와 같이 주변 환경이 매우 시끄러운 곳에서 상대방과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소리가 존재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선별해서 듣는 그런 능력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고요. 하스 효과는 스피커 두 개를 이용해서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듣는데 이 스피커를 잘 놔서 두 소리가 정중앙에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것을 음상이 정의되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때 오른쪽 스피커의 신호를 약간만 지연시키면 음상이 왼쪽으로 옮겨가요. 약간 왼쪽에서 들리고 있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청각 현상을 하스 효과라고 합니다. 아니요, 요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은 샘플링 레이트와 비트 뎁스 그리고 버퍼 사이즈의 개념입니다. 각각 DAW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 이렇게 샘플링 레이트를 설정하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버퍼 사이즈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스튜디오 1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오픈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요. 네, 이건 몇 달 전에 스튜디오 1 첫 화면을 캡처해둔 사진인데 그때 샘플링 레이트는 48,000 그리고 버퍼 사이즈는 512 샘플로 설정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비트 뎁스는 24비트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 이 장면은 에이블톤 라이브 지금 제 컴퓨터의 세팅인데 여기서는 샘플링 레이트를 44,100Hz 그리고 버퍼 사이즈 512 샘플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 뎁스는 24비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튜디오 원과 같은 이런 DAW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설치하고 설정할 때, 아니면 녹음기의 설정을 세팅할 때, 등등 오디오 기기를 다룰 때 샘플링 레이트라는 설정값이 나옵니다. 대부분 44,100 아니면은 48,000 중에서 선택을 할 테고요. 오디오 CD의 샘플링 레이트는 44.1kHz 혹은 44,100Hz인데 이것은 아날로그 신호에서 1초에 44,100번의 샘플을 뽑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DVD 음원이 96,000Hz이다 보니까 요즘 음악가들도 컴퓨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 샘플링 레이트를 그 96,000의 반, 2분의 1인 48,000으로 설정해 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오디오 CD 음원의 그 샘플링 레이트는 44,100이 우선은 현재의 오디오 CD의 그 표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 출시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768,000Hz까지도 처리하죠.
DAW 프로그램에서 음원 파일을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웨이브가 보이죠. 이 웨이브를 쭉쭉쭉쭉 이렇게 크게 보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각 점들이 점점점점점점점점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웨이브 폭으로 기록된다. 컴퓨터는 웨이브를 이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이 웨이브는 컴퓨터에 기록될 때 여러 점들을 연결해서 웨이브화 시키는데요. 샘플링 레이트가 44,100이라는 것은 1초에 44,100개의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웨이브처럼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샘플링 레이트가 48,000Hz라는 것은 1초에 48,000개의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웨이브처럼 만든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서 이만큼이 1초거든요. 재생시켜보면 딱 1초 동안 소리가 나요. 이만큼의 구간 동안 44,100개의 샘플이 기록돼서 소리를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준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100개의 샘플들 per second, 1초에 100개의 샘플이 찍히면 100Hz, 1초에 200개의 샘플이 찍히면 200Hz, 1초에 3개의 1초에 400개의 샘플이 찍히면 400Hz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떻게 세요? 딱 보면은 100Hz보다 200Hz가 좀 더 촘촘하게 기록돼 있고 200Hz보다 400Hz가 좀 더 촘촘하게 기록돼 있죠. 즉 샘플링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섬세한 기록, 촘촘하고 섬세한 기록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이 아날로그 세계에 있는 이 소리를 좀 더 원래 원형에 가깝게 기록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사이즈는 컴퓨터가 이 44,100개의 샘플을 모두 다 처리하기에는 1초에 44,100개 혹은 1초에 48,000개의 샘플을 일일이 하나씩 다 처리하기에는 컴퓨터가 너무 바빠지니까 이것을 여러 개씩 묶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얼만큼씩 처리를 하는가 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초기 값은 512 샘플로 설정이 되어 있고 레이턴시가 11.6ms, 아웃풋 레이턴시가 21.2ms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을 32 샘플로 바꿔버리면은 레이턴시가 더 작아졌고 짧아졌고 가장 큰 이 2048 샘플로 바꿔버리면은 레이턴시가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작은 샘플을 버퍼 사이즈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은 레이턴시는 줄일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웬만하면 그냥 초기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512 샘플로 설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 뎁스, 비트 깊이, 비트 뎁스는 샘플의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고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샘플의 크기, 우리 소리의 그 크기, 음량은 음폭으로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 음폭을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하는가, 그 소리의 볼륨을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하는가와 관련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16비트다. 그러면은 16비트면은 음파의 폭을 16단계로 표현을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2의 16승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건데 2의 16승이면 2를 16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2의 16승은 65,537이었어요. 그래서 16비트는 음파의 폭을 65,537단계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24비트는 2의 24승인 1677만 7216 단계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4비트로 설정을 했을 때 더 큰 음량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디지털 컴퓨터라는 이 디지털 기기들이 저장할 수 있는 음량의 그 가장 큰 폭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처럼 위아래로 플러스는 7부터 이제 0까지, 그리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 이런 범위로 음량을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총 16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라면은 2의 4승, 그러니까 2를 4번 곱하면은 16이 되죠. 2, 2, 4, 2, 8이 16이니까 이렇게 총 16단계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4비트가 되는 거죠.